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30분이면 도착하는 이곳 상암동 TBS까지 오늘은 1시간이 좋게 걸린 것 같습니다. 이미 오후 4시경 곳곳에 눈이 쌓여 있었고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가 참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죠. 대설주의보는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 30분을 기해서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에, 그리고 앞서서는 오후 3시 40분을 기해서 동남권과 서남권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도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조심조심 살금살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은 괜찮으신지 정말 걱정됩니다. 지금 눈이 그친 곳도 있고 다시 내리기 시작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강남 쪽에 도로는요, 그냥 명절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제 앞에 도로 상황이, 서울의 도로 상황이 지도로 보이는데요. 거의 다 새빨갛습니다. 여러분 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정확하게 지금 날씨, 도로 상황이 어떤지 관계자들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네, 낮은 자세로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준우 변호사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네, 저도 스튜디오는 3주 만인 것 같습니다. 3주 만에. 네, 저와 같은 기간에 네 그렇습니다. 격리당하는. 네. 네, 그래서 수입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연말 연시. 네. 동병상련. 네. 네. 돈을 쓸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격리 되면? 아 그래도 뭐 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더 택배를 세더라고요. 많이 네. 시키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렇게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조합으로 방송하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낯익은. 어디서 많이 네. 본 네. 조합이네요. 어느 우리 세 명. 공중파였죠?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김중희 변호사, 김한 기자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특히 오늘은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길이 엄청 막히면 외롭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듭니다. 누군가 좀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전한 상황에서 길이 너무 막힌다 싶을 때 차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전부는 못하지만 가능한 최대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주변 도로 상황이 어떤지 문자로 간단하게 인사 건네주시면 좋습니다. TBS 앱 활용하시거나 샵 0951번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죠. 오늘 이 결과를 두고 황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오늘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믿겨지지 않는다 싶었는데 김준희 변호사님 오늘 재판 내용 좀 네, 이제 설명해 주시죠. 그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이제 SK케미칼이 제작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제품과 관련된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네. 예상을 깨고 무죄로 선고가 되었죠. 근데 이전에 이제 다른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제품이 좀 달랐던 겁니다. 기존에 이제 유죄가 나온 것 같은 경우는 PHMG, PGH라고 하는 물질의 이제 독성의 유해성과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났던 건데요. 네. 이번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CMIT 그리고 MIT라는 물질과 관련돼서 이 성분을 통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로 이제 선고가 된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재판부가 100% 이해 못할 판결을 한 것만이라고 볼 수는 어려운 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어쨌든 증거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말씀하시죠. 그 2012년에 네. 질병관리본부 그 당시 이제 청으로 바뀐 건 작년이니까요. 네네. 그 당시 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PHMG나 PGH를 사용한 거는 독성이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그 당시 이제 보고서가 나왔던 건데요. 네네. 다만 이 CMIT나 MIT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추가 조사나 실험을 2016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동물 실험에서 별다른 호흡기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임신 상태인 동물과 새끼의 몸무게 감소, 성장 저하 및 일부 비감염증 등이 발견되었다라고 네네. 해서 이제 조금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참사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추가 조사를 했는데 옛날 실험을 보니 만약에 그 투여량을 좀 더 늘렸다고 한다면 이제 폐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보강된 의견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후에 나온 환경부의 보고서나 뭐 이제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 관련한 자료들만 보고는 의견이지 완전히 입증이 된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현 시점까지의 연구 결과나 조사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좀 유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재판부에서 이런 그 내용을 밝혔어요. 이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 내지 변명 뭐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텐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496번님 좋은 질문 주셨어요. 판결이 문제인가 기소가 문제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과관계는 지금 어쨌든 최상으로 지금 검찰이 어떻게 그렇죠. 노력을 뭐 했다고 보면 지금 될까요? 뭐 근데 이거는 진짜 뭐 너무 어려운 재판부에서 문제니까. 네 이거 네네. 되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과학이 좀 발달하지 못했을 때 특정한 독성 물질과 관련해서 산업재해가 인정되냐 안 되냐도 사실은 그렇죠. 예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련한 백혈병 문제나 맞습니다. 각종 혈액암 문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학적인 문제라서 뭐 법률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이제 한계가 좀 있어서 네.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그 CMIT, MIT가 이제 그 당시 그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판된 48개 제품 중에서 요걸 주성분으로 하는 게 15개 제품 정도 있었던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이 적지 않아서 그러네요.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1심 판결에 그대로 승복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추가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한 기자 2018년에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유죄가 확정된 옥시 같은 경우는 유죄가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이번에 사용된 건 좀 다른 네, 거죠? 다른 네. 원료인데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 기존 유죄 사건과 원료 성분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와 살균제로서 보면 이제 같은 상품이라고 출시는 돼 있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다. 화학적으로는 다른 걸 썼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김준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옥시가 사용했던 물건 PHMG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에서 폐섬유 악화가 명백하게 관찰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이 CMIT, MIT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제 흡입 독성 실험의 용량을 높여도 그 폐섬유 악화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라는 것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보기는 네.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었는데 한 가지 한 가지는 아닌데요. 네. 어쨌든 아쉬운 건 어떤 거냐면 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입증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정보나 아니면 자료값이라든지 과학적인 실험조차도 대부분 이제 그 업체가 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당사자들 입장에서 억울한 사건이 되는 거죠. 피해자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좀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최대한 그 법리적으로 그런 걸 안타까움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환경부에서는 이 물질들에 대해서도 2012년 당시에 독성 물질로 지정은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성 물질인데 이제
폐섬유화나 이런 특별한 증상과까지는 인과관계를 또 얼만큼 입증해 내느냐가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실제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걸 투여량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결과들이 좀 달라진다는 학회 연구 논문 결과 보고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2심에서 다퉈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죠. 이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또 피해자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오늘 1심 선고 관련해서요. 조순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총연합 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정에 직접 가셨다고요? 네, 직접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먼저 이 전원 무죄가 나와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네네. 네, 그러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조금 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렇게 모두가 무죄라는 말이 그 앞에서 이제 주문과 함께 설명을 더해서 판결 내용을 듣는 동안 네. 판사께서 하는 말의 내용이 이상하다 좀 뭐지? 기가 막힌 상황에 짧은 설명으로 속독을 하면서 끝나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느껴와서 이거 이러면서 이거 무죄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피해자로서 이제 그런 정보나 이런 걸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내용과는 다르게 네네. 설명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멍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무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머리가 좀 터질 듯이 좀 아팠고 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저희 피해자들과 함께 보는 순간에는 좀 가슴이 메였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저희들처럼 기사를 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럴 수 네.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피해자분들은 믿기지가 않는 판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어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 네.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원료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 오늘 그 재판부에서 말한 경우는 외국에서의 경우 이제 동물 실험을 했던 기관과 연구원 교수들의 말을 한 거에도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상한 것은 지금 현재에서 외국에서는 이 분류된 화학 독성 물질 이 단어 앞에 생활화학의 흡입 독성 물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은 말들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학자나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노출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피해가 나타난다는 학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하나같이 이제 물질의 양만 높인 경우를 설명을 들면서 그 주문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증언한 경우에서만 발췌한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천식의 그 비특이성 질환을 이제 그 예를 들어서도 또 말을 했지만 그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거는 모든 뭐 피해자나 의료인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지금 저희한테 나타나는 건 전형적인 그런 증상이 아니고 조금 좀 이 그 화학 물질로부터 저희가 생겨난 그 질환에서 조금 좀 더 이상하게 발전된 기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증언을 했던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지고 그냥 편하게 이들 쪽에서만 바라다 보는 것으로만 판단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한 것 같아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과는 달리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증언을 통해서 나왔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걸 채택하지 네네. 않았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 네. 정부가 인정한 질환을 그 여러 면에서 그 인정을 하기까지 네네. 그 위원들이나 또 다른 그 의사분들께서 판단과 어떤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뒤집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 추정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것들을 갖다가 그 법에서 이걸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약자들을 더 약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피해자 규모가 67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정부가 공식 접수한 피해자 수가 한 1%밖에 되지 않는다. 네네. 맞습니까? 예. 예. 현재는 지금 그런 그 규모는 아직 이 피해에 대한,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뉴스나 일반적인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대부분 이렇게 좀 해결된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네. 지금 이 피해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판매량 네. 그리고 그거를 소비한 인구의 어떤 표본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나온 그런 수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치에도 못 미칠 정도의 사람들만이 지금 신고가 돼서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나 기업에서 그만큼 이걸 억눌러서 네.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까지의 이게 아직 알 수 있는 네. 그거에 대한 이게 부족해서 네.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가 더 크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상황이 참 어려우셨을 텐데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순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총연합 대표였습니다. 오늘 늦게 내린 눈 때문에 교통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교통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교통 상황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로킥 김한 기자,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많은 분들이 전해주고 계세요. 4445번님, 구리에서 여의도 방면 강병북로 시속 60km 정도 되네요. 주변 눈꽃은 이쁜데 눈이 와서 많이 걱정됩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항상 이게 딜레마예요. 나는 답답한데 밖은 또 아름답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미세님도 문자 주셨어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가좌 IC 지나서 3차선에서 사고가 났었나 봐요. 조금 밀렸었는데 해소됐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8007번님, 이거 중요한 문자예요. 코엑스 사거리 경찰 통제가 필요합니다. 꼬리 물기 차량 때문에 도로가 정체됐어요. 예, 관계자분들 지금 저희 교통방송 TBS 듣고 계시면 통제 부탁드립니다. 꼬리 물기는 올바르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고요. 저도 아예 한두 시간 미리 이제 출발했어요. 집에서. 네, 저도 오늘 일찍 왔습니다. 네, 네. 김주혜 변호사님, 김한 기자는 어떻게 차를 몰고 오셨어요? 어떻게? 저는 차 세워놓고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네. 안전하게. 네.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무면허라. 무면허. 아직도 네. 무면허입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음주운전 취소가 아니고요. 네. 한 번도 면허를 딴 적이 오. 없습니다. 한 번도 시도. 면허 없으면 교통방송 나오면 안 되나? 아니죠. 저 아니죠. 대중교통을 아니요. 이용하니까 괜찮겠죠.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양해할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가습기 살균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말 분노의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난나 3358번님이 진짜 못된 재판부네요. 저희 아이는 당시에 결핵 판정을 받아서 아이고. 6개월이나 약을 먹었어요. 네. 직접 이렇게 피해자 당사자 가족들이 보내주셨네요. 산소라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피해 당사자와 아무 연관이 없는 제가 들으면서도 헐 어떻게 다 무죄일 수가 있어. 완전 기업 입장인 재판부네요. 피해자분들은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네, 저희들도 하루 종일 가슴이 참 답답한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새 인물 영입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나는 모르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계속 몇 가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그 단일화 안 한다가 네. 있고, 그다음에 자당 후보들을 좀 깎아내리는 태도가 있고, 근데 우리가 선거는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의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누가 나와서 이긴다는 어디가 거냐. 진짜인가. 네, 그게 이제 저는 제 3인물론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선거 구도 이제 한 100일 안 남았는데 아직 놓고 보면 양당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뭐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틈새를 제3의 인물이 뚫고 들어온다? 이거는 조금 이제 정치 구도상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이름이 나오신 분이 네. 어저께 이제 뭐 엘모 씨를 영입 중이다, 네네네. 경제인 뭐 이런 기업가 얘기해서 엘모 씨. 소카 이재용 회장이냐 뭐 이 대표냐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오늘 본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회 명예회장인데 이제 삼성 출신의 이제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나왔을 때 제가 댓글들을 좀 봤는데 네. 사실 이제 제일 큰 반응이 뭐냐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이 인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대선주자급 인물들을 젖힐 수 있는 파괴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간이 많지도 않으니까. 네, 시간도 그렇죠.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뭐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화법으로 보면 뭐 택도 없는 얘기다 이런 그런 말씀 말을 잘하시죠.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온도차가 한참 외부 인사를 만나는 듯 했고 외부 영입 얘기하고 뭐 40대 젊은 경제인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 우리 당내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아 이렇게 또 이제 당내 어떤 뭔가 결집시키는 그런 워딩들이 나왔었는데 또다시 외부 인사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제 네네. 이렇게 좀 보는데 2006년 지방선거 당시를 보면 네. 그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상태에서 지지율이 많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이제 후보로 내면서 깜짝 후보로 내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수정당 쪽에서 그 당시에 맹영규 의원이 이제 유력한 후보였는데 네. 다 내리고 네. 갑자기 그 전년도에 불출마했던 오세훈 네. 전 의원을 등판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긴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연말 연초에 엄청나게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삐등삐등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양자 대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누가 이길 거냐 해서 확신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양자 구도일 때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누구냐. 그를 위해서는 뭐 당내 경선을 좀 미루더라도 아니면 다른 방식의 단일화를 채택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기보다는 지금 다소 팽팽한 국면 속에서 네네. 어떤 후보냐에 따라서 구도를 전변시킬 수 있는, 구도보다는 후보가 조금 중요해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깜짝 후보에 대한 어떤 유혹이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나 간보기 같은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당 쪽 후보는 그렇게 뭐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내일 하죠. 네. 내일 13일 날 한다고 하는데 오늘 홍준표 전 의원을 만났어요. 예, 나경원 전 의원과 홍준표 전 의원의 조합. 왜 만났을까요? 일단 뭐 나경원 의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이제 네. 인연이 많다.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본인이 출마했을 때 네네. 이제 홍준표 그 전 의원이 당대표. 이제 당 대표였다는 거죠. 당시 어려운 상황일 때 출마를 권해서 자기가 이제 나갔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번 선거가 약간 10년 전 리바이벌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10년 전에 했던 일을 결제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했던 당사자인데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네. 근데 나경원 그 의원도 이제 그 워딩을 한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내가 후보였다라는 얘기를. 10년 전에 결제해야지.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은 박영선 장관이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즌 보면 10까지 찍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그분들이 다시 재등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평가들이 있고, 또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틈새 시장을 지금 노리는 그런 형국인데 이른바 안오나 이 세 분이 나온다고 안철수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이죠. 약간 이렇게 굳어지는 건가요? 야권 쪽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여야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혹시 재등판할 가능성은 없을까? 뭐 이런 언급이 고민을 많이 좀 되죠. 네. 네. 근데 연지 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헷갈린다.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분 중에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보면 상대적으로 양자구도나 이런 거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더 약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 작년 연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 났다고 해서 이제 다 털었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들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서 딸 문제 부정 입학은 다 공소시효 지난 문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 관련된 네. 문제가 재판이 연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물론 이 재판을 하다 보면 이 재보궐선거 끝나고 임기 끝나도 그 다음에서야 대법원 판단이 날 개연성도 상당히 높습니다만 네, 네. 법적 리스크가 완전 사라진 후보는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좀 약점이 있지 않나 네, 국민들을 시민들을 설득하기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세훈 네.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높은 톤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명분이 복잡해서 꼬여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그래서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랑 만나서 오세훈 후보의 그림은 본인이 안철수 후보를 이제 견인해가는 네. 이러면서 본인이 뒤로 빠지는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조건부 불출발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그림 자체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오세훈 전 의원도 이제 입지가 좀 좁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로 상황이 계속 심각한 모양이에요. 문자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희망 하나님이 꼬리 물기 정말 싫어요. 차에서 사진 찍고 신고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까지 문자 주셨네요. 악의적인 끼어들기 정말 교통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최고 악입니다. 전 막 1호 터널 나와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4708번님 지금 이 시각 제가 살고 있는 용두동 도로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제설 작업과 함께 길거리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절대적으로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염화칼슘 제설 작업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경찰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93번님 동부 간선에서 바라보는 중랑천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어요. 중랑천이 순백색입니다. 일단은 예쁠 것 같아요. 네. 7646번님 가게 앞 눈을 열심히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땀이 나네요. 수유 재래시장 근처여서 혹시나 손님들 시장에 오실 때 불편하실까 봐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박수 3번. 8843번님 저 4시에 마포에서 출발해서 지금 종각 정말입니까? 4시에 출발했는데 어떻게 지금 종각이죠? 그럴 수도 있군요. 0672번님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오후부터 한방눈이 내려서 눈을 흠뻑 맞으며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언제 끝날지 오늘 밤에는 비상대기로 밤새도록 제설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저녁 밥맛도 없고 컵라면으로 때우려고 물을 끓이면서 좋은 방송 잘 들으며 충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제설 작업을 밤새 하실 건데 컵라면 드시면 안 됩니다. 일단 꾸역꾸역 밥을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문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신 곳 도로 상황 계속해서 제보를 해주세요. 뭐 사진을 보내주셔도 되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사소한 고민을 함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문자도 다 괜찮습니다. 샵 0951번이나 TBS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 저는 3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제설 작업하시는 분한테
밥맛 없어도 꾸역꾸역 밥 드시라고 제가 맨날 꾸역꾸역 밥을 먹거든요. 꼬박꼬박 잘 챙겨서 드시라는 그런 의미로 들으셨던 거 맞죠? 네, 제가 발음이 좀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0074번님 인천 계양군데요. 다시 눈이 많이 옵니다. 오, 다시 눈이 와요? 유리심장님은 교통 상황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저희 교통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을 때 TBS를 켜시면 항상 이렇게 교통 상황을 실시간 전달해 드리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4619번님 매번 경비 아저씨하고 저하고 단둘이 제설 작업했는데 주민이 나와서 다 치워요. 405동, 406동 감동 먹었습니다. 인증했어요. 사진 여기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완전 깨끗해요. 한 3분이 치우신 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가 치우신 것 같은데 405동, 406동 계신 분들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불량비님 저희 문자 자주 주시는 분이죠. 퇴근길 아파트 언덕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나 하나의 조금의 선행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편한 출근길 되시길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도 집 앞에서 제설 작업하시는 분한테 항상 속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불량비님도 그분 중 한 분이셨군요. 그리고 9222번님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군포 톨게이트 진출 차량으로 많이 정체됩니다. 남군포 톨게이트 진출 차량. 남군포 톨게이트 나와서 군포시청 방향 국도도 많이 막힙니다. 군포시 지금 막 다시 굵은 눈발이 시작되네요. 모두 안전 귀가하시길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자세한 상황 TBS 정보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TJ 열방센터 방문자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126명, 추가 전파까지 포함하면 확진자가 570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곳 방문자의 7% 정도가 아직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죠.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BTJ 열방센터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이단대책연구소 서영국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나왔습니다. 고신총회 서영국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BTJ 열방센터라는 단어도 자주 접하고요, 최근에. 그리고 인터콥 선교회. 이 용어가 이제 좀 혼재돼서 잘 모르겠거든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이 단체의 공식 명칭은 인터콥 선교회입니다. 네. 대표는 최바울 씨고요. 네. 이 인터콥이 전국과 해외에서 포섭된 신도들을 모아서 집중 훈련하는 장소가 인터콥 상주 열방센터, 바로 BTJ 열방센터라고 부르고, 네. BTJ는 백투 예루살렘의 약자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인터콥의 목적적인 구호입니다. 네. 그러므로 언론은 반드시 그들을 부를 때 BTJ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고 인터콥 열방센터라고 해야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콥이 주체가 돼서 이 열방센터에서 한마디로 뭐 교육 등등 이런 걸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핵심 교육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열방센터라는 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콥 열방센터는 상두가 중심이고요. 전국 네. 이제 지부가 있죠. 지부가. 네. 예.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알 수 있을까요? 인원수 말인가요? 그 열방센터가 곳곳에 얼마나 있는지는 추정. 열방센터는 상주에 하나고요. 하나고. 네. 네, 전국 지부가 있습니다. 네. 예, 인터콥 지부라고 해야죠. 지부. 그래서 예, 제가 예. 드린 질문은 그 지부가 몇 군데나 될지 궁금해서요. 대형 조직 지부는 적어도 한 30개 이상, 35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열방센터 상주에 말씀하신 이 열방센터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인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요 시기에 2,800여 명이나 다녀갔어요.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예. 어떤 분들이 이곳을 찾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터콥 상주 열방센터는 각 지부에서 포섭된 사람들이 집중 훈련하는 곳이고 네. 전국과 해외에서 집합 훈련시키는 중심 센터입니다. 네네. 인터콥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음모론적 개념으로 믿기에 자신들이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이 음모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네. 조직의 결속력이 인터콥 사상으로 강하게 의식화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모이라 하면 모일 수 있는 단체입니다. 네네. 확인한 바로는 인터컵 요원은 정통교회 비대면 예배 동참을 비방하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은 대면에서 기도하고 싸우겠다는 것이죠.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핸드폰을 출발지에서부터 끄고 네. 모이라는 지시를 따르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 방역 조치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네네. 전화기도 끄고 마스크 뭐 착용도 잘 모르겠고. 네. 예.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문제는 뭐 이 단체들이 이른바 극단적 종말론을 지향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걸 추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네.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극단적 종말론의 이제 내용입니다. 네. 이 주장은 일단 정통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네. 백투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목표입니다.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네. 모든 교회도 중동을 지나 이스라엘로 진격해서 그도로 진격하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자기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종말론의 완성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상은 정통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심각하게 잘못된 주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 이 인터컵의 수장격은 아까 말씀하신 이 최바울 본부장 이 코로나는 음모다. 뭐 백신을 맞으면 빌 게이츠 노예가 된다. 좀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설교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예. 2015년 그러니까 5년 전에 3월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인류를 위협 주는 건 핵폭탄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뭐래요?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근데 그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미국이 이라크 전에서 써먹던 거 군인들에게 약물을 밥에다 살짝살짝 했더니 공포심이 없어졌어. 그리고 명령에 대해서 절대 복종만 해. 절대 복종.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히 이해가 되는 문장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 네, 이거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내용이 이런 종교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말 그대로 음모론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세계에서 주장하는 그 기독교와 또 미국 중심으로 음모론이 있습니다. 네네. 음모론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네. 그들이 인류를 지배하며 노예를 삼고 멸망시키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을 추종하는 의식입니다. 네. 그 노예가 되는 길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므로 절대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고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네네. 이런 단체가 바로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는데 바로 이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이 사상 속에 인터컵 최박월 씨도 같이 믿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라디오를 들었지만은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하지 않았어요. 네네. 향후 50년 내에 수많은 사람이 죽이는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라고 했을 뿐이고 최바울 씨는 이 말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네.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백신을 맞게 하여 인간의 DNA를 바꿔 조종한다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신학적으로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거짓 주장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인터컵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2007년 아프간 당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프간에 당시 선교 갔다가 피랩됐던 분당 산물교회. 여기가 인터컵 선교회와 뭐 관련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중국이나 파키스탄 같은 위험 지역에 이 선교로 인명사고를 내면서 논란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 어떤가요? 뭐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뉴스가 나오고 또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근거가 확실해서 확인되기 전에는 항상 인터컵은 자기 조직이 아니라고 우기고 하는 그런 슬픈 일이고 나중에 또 확인되면 또 사과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인터컵 문제를 지적했다가 최바울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국민들이 알아줘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인터컵은 그 BTJ 열방센터라고 하는 그 단체는 정통교회 단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를 싸잡아 비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보면 어쨌든 개신교 안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또 다른 뭐 종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신교 예. 주요 교단은 이 인터컵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할까요? 어떤 입장인가요? 공식적으로? 인터컵은 정식 교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총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네. 바로 인터컵은 정식 교단 내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네. 자신의 세력으로 만드는 단체입니다. 인터컵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정통교회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목사와 교인 전체가 인터컵에 심취하지 않는 한 네. 인터컵에 참여한 분들이 소소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 교회들이 네.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렇군요. 네네. 한국교회 이단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장로교, 고신, 합동, 통합, 합신, 미주, 한인교회 단체들이 있는데요. 네. 모두 이단 내지는 이단성, 또 불건전함으로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네네. 참여자는 철수하라고 결의했고요. 공적으로 우리 교단은 인터컵을 인정한다고 결의한 교단은 한국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도 좀 어린 혹은 젊은 예. 분들도 많이 포섭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터컵은 뭐 전국 대학 조직이 있고요. 네. 6회 공군의 군 장병 선교단이 조직돼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모든 현장에서 네네. 또 인터컵 선교를 위해서는 뭐 중동으로 간다든지 파송을 위해서는 다 자기들의 훈련을 위해서는 휴직이나 휴학도 불사하지요. 굉장히 책임은 모두 자기 단체가 지지 않고 개인이 돌리고 있고 네. 또 중고등학교 조직은 개체 수가 워낙 많아서 네. 학교 안에 직접적인 조직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나 그 교회나 인터컵 요원에 의해 참여하고 활동하는 중고등학생의 개체 수는 많이 있으나 학교 조직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이 열방 센터 하니까 이 열방 하는데 열방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열방은 말 그대로 네. 모든 세상으로 모든 지역으로 가자는 그런 의미로 인터컵이 모든 세상을 네. 함께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자는 그런 구호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국 소장이었습니다. 2786번님, 지금 정말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거 정말 간절한 문자네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요. 이 마포 출발 현재 영동대교 강변북로 2시간 넘도록 운전 중인데요. 엉덩이가 아파요. 네, 저 이 심정 압니다. 엉덩이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고. 8402번님, 평소 버스 타는데 눈이 많이 와서 전철 타기로 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맘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움직이는 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무사히 집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8402번님, 무사히 가실 겁니다. 안전하게 가시고요. 눈은 그쳤지만 여전히 퇴근길은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말릴수록 더 강해지는 맞짱 토론 살살 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두 분이 뭉치셔서 오늘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전역 작가 그리고 세한대 배정호 교수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두 분은 무사히 잘 도착을 하셨어요? 네, 아주 건강히 잘 있습니다. 지하철. 두 분 다 지하철. 저는 뭐 미리 와가지고 맞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 6시부터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훨씬 전에. 훨씬 전에. 네, 오늘 두 분 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요. 다 고생하는데. 네. 오늘 뭐 정치권 이슈가 워낙 넘쳐나서 네. 질문 드릴 것도 참 많은데 저희 우리 룰이 있죠. 네. 초시계 소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들 목마르실까 봐 너무 길게 말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1분 30초 안으로 끊어주는 초시계가 되게 돼 있으니까 네, 좀 맞춰주시고요. 네, 두 분 다 또 방송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느 분들보다 민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보이겠습니다. 네. 김종인
뭐 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일단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야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여권에서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먼저. 네. 제가 네. 할까요? 그러면 네. 뭐 일단 뭐 그거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셈법, 정치적 셈법이나 의도가 담긴 메시지로 보이고요. 일단 윤석열 총장의 정체성, 과연 여권 사람이냐 야권 사람이냐라는 네. 것과 관련해서는 여권 사람도 아니고 야권 사람도 아니죠. 제3지대 사람이죠. 제3시대. 일단 뭐 기계적으로 분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에 발탁하고 검찰총장 발탁했으니까 여권 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이미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지고 적대적 관계까지 갔기 때문에 여권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론조사 보면은 네네. 지지층이 대부분 70% 가까이가 보수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요. 이런 사람을 또 여권에서 여권 후보로 대통령 후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권 사람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두 대통령 감옥 수감시키고 처벌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상 보수가 괴멸됐는데 지금 뭐 강성 보수 세력 태극기라든지 친이 친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수의 대권 주자로 옹립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할지 안 할지 반반인데 한다고 그래도 제3지대로 간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왜 여권 사람으로 분류했을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다들 경쟁자니까 네.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런 메시지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견제 차원이다. 네. 1분 30초 딱 맞게.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정치는 그 워딩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 이면 이게 그렇죠. 어떤 메시지일까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일단은 뭐 이 윤석열 총장은요 기본적으로 볼 때 검찰 사람입니다. 검찰 그리고 사람, 그렇죠. 검찰총장이고요. 또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정권에 관계없이 권력에 관계없이 이제까지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뭐 1등했다가 2등했다가 이런 적 없었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자산은 여야가 아니라 정말 국민이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거기다가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구박해주면은 원래 정치권에서는 구박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각광을 누리죠. 네. 근데 여기에서 김종인 그 대표가 여권에서도 옹립할 수 있다. 네. 여권에 사람이 없으면 네. 이거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습니까? 정치라는 거는 사실 해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게 또 정치예요. 그렇기도 하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른바 이런 극성 지지자들과 또 송가혁하고의 갈등에 있어서 이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지지하느니 나는 아무도 뭐 투표도 안 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권 내의 어떤 강성 지지층의 분열 네.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상상에 불과하는 거죠.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지금 이미 여권에서 선택할 그렇죠. 가능성은 적대적 제로. 관계인데 그럼 이제 네. 이런 메시지를 왜 던졌냐? 결국 네. 이제 여권을 좀 상당히 좀 흠집을 내면서 아까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견제구를 날리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경쟁자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쟁자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세력이 계속해서 결집이 되지 않고 이완되는 분산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입지가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면은 김정인 비대위원장의 입지까지 나중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안철수 대표를 견제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도 그 승리를 토대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중심세죠. 그래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미리부터 지금 윤석열 총장도 견제하고 견제구를. 안철수 대표도 견제한다. 네. 그런 전략적인 메시지가 담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 네. 얘기를 해서 제가 쭉 질문 좀 이어갈게요.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은 전역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그거는 있다. 수치로서도 보여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 교수가 얘기한 대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을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사람들은 성을 내고 그다음에 열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전이라는 게 한국 정치사의 또 속성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어 보면은 지금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 뜻은 딱 하나예요. 내가 장악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밖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서울시장으로서 이 존재감을 드러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불임정당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에.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안철수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성을 내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견제를 하는데 이건 마이너스 정치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보면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맞서서 유일하게 홀로 고독하게 싸우는 것처럼 제대로 싸우는 게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 품에 안고 다 우리 편이다. 이러면서 어떤 캐파, 즉 포용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조금 전에 전 작가님이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분들을 겨냥해서 한 단어가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습니까?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원래 약간 그분들이 지은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방송이니까 정정을 네. 좀 해주시는 게 네, 좋겠죠. 문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뭐 네. 여권 지지자 이 정도로 네, 네. 하겠습니다. 신문 핵심.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 네, 일단 지금 지지도는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상당히 있죠.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갈 것인가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대한민국은 정당 중심의 선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박원순 무소속 시장 후보가 당선된 것도 결국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정당의 세력을 업고 당선이 된 거니까 그거를 이제 개인의 승리로 보면 안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3자 필승론.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1995년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누구 붙었냐면은 조순, 박찬종, 정원식 세 사람이 붙었어요. 네. 근데 여론조사할 때 박찬종 무소속 후보가 압도적으로 37%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네. 결국은 조순 그렇죠.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3장 필승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라는 논거로 썼는데 사실 이건 정반대의 모델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찬종 후보가 당시에 여권 보수 세력의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종, 정원식이 두 사람이 나와서 분열됐고 네네. 결국은 조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모델로 하면은 지금 보면은 안철수 그리고 또 국민의힘 후보 다 구여권이죠. 그리고 보수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논리를 적용하면은 지는 거예요. 같이 나오면 분열되니까. 그러니까 분열되니까 네. 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결국 이제 안철수 개인으로 아무리 뛰어봐야 안 되니까 백기투항하고 우리 국민의힘으로 돌아라라는 이제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데 자칫 선을 너무 넘다 보면 감정이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의도로 네. 그런 야권 단일화가 될지 아니면은 거꾸로 네. 3자 대결 후보로 야권이 분열돼서 네. 오히려 여권의 후보가 어부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 그런 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배재영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김종인 위원장 워딩도 그랬었고 우리 뭐 민주당에서 나오고 안철수 대표 나오고 우리 후보가 나가서 이렇게 3자 구도가 돼도 우리는 이길 거야라고 전망을 했어요. 전망인지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김종인 후보도 연세가 꽤 많으시니까 지금 배 교수처럼 25년 전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반세기 전에 얘기를 가지고 네네. 더구나 이번은 보궐선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박원순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치르는 선거인 겁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다르고 또 하나는 그때 그 포커스라든가 그 아웃라인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는 DJ하고 YS가 있었어요. 그래서 JP도 있었고 굉장히 백에서 뒤에서 엄청나게 힘을 써줄 수 있는
그 배후 인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안철수를 이렇게 빼고 우리끼리 해서라도 당선될 수 있다. 이거는 선거를 민주당에다가 그냥 갖다 바치겠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수 지지자들에게 대한 네. 정말 쓰라린 말하자면은 후회 또는 네. 쓰라린 배신을 주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기본적으로 뭐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을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인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철수 대표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건 김종인 위원장의 워딩이기도 합니다만 단일화가 잘 안 될 것이다. 본인으로 단일화가 안 되면 그냥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일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단일화 전망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죠. 그리고 쉽지 이제 않죠.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입증이 됐어요. 대선에서도 떨어졌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한계는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그 경쟁력에 대해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범야권의 대표 주자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네.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2단계 단일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먼저 각자 후보를 만들고 그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박원순 모델을 그대로 준용을 하자라는 네네.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과연 될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네네.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입당 안 한다. 합당도 부정적이다. 네. 그래서 정당 중심보다는 후보 인물 중심으로 선거를 하자라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게 맞다. 왜냐하면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죠. 각자 네. 이렇게 뛰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하다가 안철수 전 대표 과거 10년 정치 보니까 후보 단일화 안 되더라.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네. 각자 후보 단일화하고 나중에 단일화하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자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후보 단일화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네. 안철수 후보에게 져버려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불임 정당이 되고 대선에도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위험도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이제 네.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들어와서 처음부터 같이 경선하자 이런 주장이고 또 다른 사람들 그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니까 각자 하고 마지막에 만나서 단일화 협상을 하자 이런 건데 네. 어떤 게 맞다고 보시는지 또 뭐 글쎄 전망을 좀 뭐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네. 국민의힘이나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나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안철수도 죽고 국민의힘도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인간이 제일 편한 게 선택지가 많을 때가 골치 아픈 겁니다. 오히려. 네, 네. 네.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해야지 이번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배 교수가 얘기한 대로 또 이 집권 여당의 어떤 이 권력이라든가 집행력이라든가 이게 상당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5% 정도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시기로든지 정말 애니타임 애니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이번에 못하게 되고 네. 또 안철수 후보가 나도 나갈래, 뭐 오세훈 시장 나도 나가, 뭐 나경원 의원 나도 나가 이렇게 보면 안철수도 죽고 국민의힘도 공중분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의 경우는 저는 단일화 될 거라고 봅니다. 될 거라고 본다.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분.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좀 지금 이제 야권 후보를 먼저 여쭤볼게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른바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해서 사람들이 참 기묘하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 조건부 출마 선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잘못된 거죠. 지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장 출마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무상급식 문제로 스스로 사실상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그 자리를 박원순 서울시장에 넘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다시 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도저히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출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 들어와라. 당신이 들어오면 내가 안 나가겠다. 안 들어오면 내가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뻔히 안 들어올 사람한테 들어오는 걸 조건으로 내가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치는 이번에 아주 오세훈 서울 전 서울시장의 잘못 둔 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야권의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정치 진로를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맡긴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야 돼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경선해서 네네.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와이샷에 제가 볼 때는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 여론조사에 지금 약간 앞서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 뭐 서로 박빙이 하니까 엎치락 뒤치락. 그런데 여선 같은 경우 10% 가산점을 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오세훈 전 시장이 후보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부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우리 이승원 앵커가 네. 지난번에 보니까 이승원 앵커가 그립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근데 무슨 일이 이승원 있었습니까? 앵커가 네. 아주 이게 기묘한 출마 선언이다 이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오묘한 출마 선언이다. 오묘한.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몸을 던져서 하는 거고 치열한 고민 끝에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나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밀당이라든가 딜을 해서는 그건 참 정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이 고민은 했으나 어떻게 보면은 네. 아주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참 유감스럽죠. 유감스럽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뭐 나경원 전 의원 이미 이제 마음을 굳혔고 내일 네.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뭐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을 만났어요. 네. 이 만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홍준표 의원을 왜 만났겠어요? 과거에 상당히 구원이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로 나간 그런 이제 인연이 있긴 한데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의 뭐 원정 출산이라든지 뭐 아들 이중국적 의혹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일단 감정을 풀기 위해서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플러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강성 보수 지지 세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흡수하고 본인의 좀 존재감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포석이 담긴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착입니다. 그게 패착이다. 왜 그러냐면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보수 강성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중도 외연으로 좀 넓혀야 되고 그런 이미지로 좀 탈색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하면 아주 강성 보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약점을 강화해 주는 게 아니고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아니고 단점을 오히려 강화해 주는 부각시킨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잘못된 거고 또 최근에 본인도 가로세로 연구소 이거 아주 강성 보수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거기 저 채널 가가지고도 출연한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패착인데 앞으로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홍준표 전 대표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네. 아마 이런 부분도 김종인 현 위원장으로부터 상당히 점수를 잃는 네. 그런 거에서 종합적으로 패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네. 정치라는 거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정치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기울이는 게 정치인의 태도예요. 저는 이 홍준표 그 의원하고 나경원 전 의원하고 이렇게 만난 거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나야죠. 그리고 성을 쌓지 말고 다리를 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특히 두 사람은 우리 배 교수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사이가 나빴어요. 앞서서 이제 나경원 의원의 뭐 이런 문제를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적도 있지만 네. 또 홍준표 의원이 대표를 할 때 나경원 의원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네네. 이래서 굉장히 나빴죠. 그런 점에서 둘은 이제 물론 지금 홍준표 선수는 이제 무소속이긴 하지만은 네네.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일종의 팬덤이 각각 있어요. 또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지지율이 6%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선수의 어떤 그 의원의 지지자들 네. 이런 사람하고도 일종의 화해하고 땅 다지기를 하고 뭐 통과의례라고 네. 또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또 계산을 많이 한 거고 네. 또 홍준표 선수로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김종인하고 문제가 있는데 나를 못 들어오게 하는데 네. 그렇다면 나경원하고 한번 덕담해주고 이러면서 약 올르죠? 이렇게 하고도 싶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두루두루 후보들을 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오늘 시간 없어도 교통, 여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권 얘기 짧게. 마지막 그렇죠. 1분씩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박영선 장관님께서 네.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1분 아니 내로 근데 좀 말씀해 주시죠. 고민 끝났습니다. 이미 뭐, 출마하기로 정해진 하기로 거나 했죠. 다름없고요. 근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 네.
아니 그러니까 고민 끝났다니까. 여태껏 이제 고민했던 이유는 내부의 교통 정리가 좀 안 됐어요. 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도 대선 주자급으로 체급을 올려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지가 나오면서 제3 후보론이 굉장히 떴어요. 그런데 네. 제3 후보론이 지금 사실상 소멸된 상황이니까 지금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이 격돌할 거고요. 네네. 중요한 것은 이제 열린민주당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 앞으로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의원하고 김진애 의원이 오늘 만났죠. 네. 네. 뭐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은 당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선문 후사를 하겠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말도 했고요. 여기서는 단일화가 될 겁니다. 이거는 서로가 너무나 원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이나 이 박영선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한 5% 정도 미흡하다 이런 느낌을 당 안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제3의 후보 그리고 이번 선거가 두 후보도 얘기하지만 굉장히 불리한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것은 원래 야권의 중심지인데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죠. 거기다가 이 박원순 시장의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뭐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도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대난리를 겪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출마를 하려니까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 점에서 이 먼저 깃발을 든 우상호 선수 나름대로 네. 정치인으로서 패기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살살 합시다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전역 작가 그리고 배정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구의 말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죠. 구해줘 지구 에너지 정책 전문가인 김선교 박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까?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상 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가상 발전소 굉장히 좀 생소하고 신기한 개념인데 이게 전기가 가상으로 생산되는 건가요? 뭔가요?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실제 발전소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발전소와 동일한 역할, 기능을 하는 걸 말하고요. 네.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하는 형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상 발전소는 어떤 에너지 자원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걸로 구성이 됩니까? 태양광, 네.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배터리 등 이렇게 분산된 형태의 여러 에너지 자원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자원인데요. 네. 수요 자원이란 다른 사람이 전기가 필요할 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분산된 자원들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동작하는 의미 있는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언뜻 생각을 하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고 남은 전기는 배터리, 전기차 이런 곳에 충전하고 또 전기 필요할 때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방전하고 이런 상상이 가는데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전기 가격이 함께 변동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로 안착하지 못한 공유자동차 우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우버 요금제는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이 올라가고요. 한산한 시간대는 요금이 내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는 전기 가격이 올라가고 네. 반대로 덜 필요할 때는 전기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연동된다 한마디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이런 일반 소비자도 전기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자원을 모으고 이를 활용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전기 자동차는 충전하고 이동하는 데만 쓰이지만 네. 머지않은 미래에는 주차하고 있을 때 반대로 전기를 방전해서 그 전기를 판매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방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판매를 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네. 지금 이 개념이 이렇게 설명을 주셔서 개념도상은 대충 이해는 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수요 자원을 생각을 하면요.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실의 한 아파트 한 3,700세대 정도는 12,000명의 입주민이
전기 사용을 줄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실제로 1시간 동안 공동 사용 전기랑 개별 세대 전기를 감축해서요. 네네. 그 대가로 수익금을 벌기도 하고 있고요. 또 대형 공장을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은 필요할 때 아니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서 생산 계획을 또 수정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도 합니다. 네. 이것을 전기 사용을 줄여라 하면 감축 명령을 내린다. 이것도 참 재밌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전기를 줄이는 것도 결국 생산하는 것과 같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 얼마나 줄었는지 혹은 또 생산을 했는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 스마트 미터가 현재 보급 중에 있고요. 이게 좀 더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면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돼서 현재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고 또 어떻게 사고 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상 발전소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을 좀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가상 발전소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일이 개별 소비자가 전기를 쓰고 줄이고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그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계약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전기 요금을 낮추거나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러한 의미는 그런 큰 발전소만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서 발전소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최대한 불편함 없이 이러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모두가 어떤 발전소의 구성원이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교 박사였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열심히 투자한 개미 벌어라. 네, 돈과 함께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죠.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비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주식장은 어땠나요? 어제는 이제 위로 급등하다가 이제 막판에 좀 빠지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네. 오늘은 좀 반대였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거의 장중에 폭락을 하다가 네네. 그래도 막판에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어제하고 약간 이제 뭐 하락은 좀 비슷하다 하더라도 네네. 약간 이제 빠지면서 또 그래도 막판에 좀 들어올렸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그렇게 뭐 아주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여전히 좀 공격적으로 샀습니다. 어제 4조 원 넘게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2.3조 원 정도 사실 코스닥까지 합치면 거의 한 2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의 지금 주식 매수 열기는 대단하고 네.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전화를 해보면 객장에 뭐 정말 사람들이 뭐 이게 순번표를 이렇게 딱 매기고 뭐 굉장히 오랫동안 좀 기다려야 이 계좌를 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 좀 열풍이 좀 뜨거운데 이게 언젠가는 또 꺾이긴 하겠지만 네.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아직도 불이 붙어 있고 오늘도 역시 어제는 오를 때도 샀지만 오늘은 역시 빠지니까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이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 보면 뭐 삼성전자나 이렇게 큰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이제 마치 그 오늘 시장만 보면은 우리 한국은 코로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쪽 관련주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벗고 나서 좋아지는 업종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화장품 회사라든가 의류 회사, 네. 백화점, 면세점, 여행, 항공 아니면 이제 영화관 관련주 있죠. 네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다 뭐 동반해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주가가 뭐 4%, 많게는 뭐 10%씩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백신 무료 그렇죠. 접종. 네네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백신 접종이 좀 빨리 되면 한국이 좀 더 빨리 이 코로나 리스크에서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이 관련주들의 주가를 좀 오늘 춤추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코스피 변동성 지수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코스피에 그 단기 전망, 그러니까 단기에 얼마만큼의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지 네.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향후 한 달 정도의 증시 변동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급등을 했다는 거는 지금 그만큼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걸 사실 이제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네. 지금 뭐 굉장히 좀 급등한 상태인데, 이 V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지금 7개월 내 최고치라고 하니까 지금 보통은 이렇게 급락장에서 저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이례적인 게 이렇게 지수가 급등할 땐 저런 게 잘 안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증시가 올라왔는데 저게 올라왔다는 그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는 네네네. 그만큼 위쪽으로 지금 변동성이니까 한마디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투자들의 심리가 일단 뭐 내리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이 주식을 일단 사고 보자. 일단은 그다음에 예, 그런 심리가 이제 발동하다 보니까 위쪽에서도 엄청난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래쪽에서 옛날에 폭락할 때 네. V 코스피 200이 뭐 이렇게 급등할 때 네네. 저가 매수했던 경향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네. 지금은 차이점은 어쨌든 이렇게 급등하는 국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좀 매수를 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커지고 있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분야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당분간은 좀 대형주 좀 쉴 것 같아요.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며칠은 좀 더 쉬어갈 거고 체력을 좀 비축해야 되니까. 근데 네.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의류 OEM 업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OEM이라는 게 이제 수주를 받아서 대신 그 옷을 생산해주는 그런 업체를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사실 미국의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아니면 갭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명한 요가복 만드는 네네. 룰루레몬이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가 직접 안 만들잖아요. 네네. 한국의 OEM 업체에 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굉장히 좋은 또 실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 의류 OEM 업체들 내일 한번 좀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종목들이 정말 코로나가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네. 주는 그런 종목들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출연자 발언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 참 많았네요. 앞으로 어휘 사용에 주의하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사과드리고요. 눈 다시 오고 있어요. 강병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 지나서입니다. 조금 전에 문자 주셨는데요. 여전히 눈이 많이 내리나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퇴근길은 어떠신지,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는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춥지만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